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전이라 주위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겪으며 살아왔다 보니 요즘 세상을 보면 야, 전에 비하면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조그만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이 많더군요. 저는 우연히 그중 한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로 인해 다소 지루해졌었던 제 노년은 기쁨과 활기가 넘치게 변했답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그들과 저와의 인연과 옆에서 지켜본 그들의 멋진 인생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성장 과정은 불우했어요. 아버진 제가 국민학교를 입학한 이후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 한량이자 술주정뱅이에 어머니에게 툭하면 손찌검까지 하던 망나니였죠. 아버지는 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월급날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갈취해 가더군요. 어머니가 안 된다고 버티기라도 하면 저와 동생은 방 안에서 덜덜 떨며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빼앗은 아버진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돈을 죄다 탕진한 뒤에야 집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일을 하라고 어머니가 화내고 애원해도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비웃듯 더욱 못되게 굴었어요. 한 번은 거의 입은 것 같지도 않게 짧은 치마를 입은 다방 여자까지 집에 데려왔는데 학교를 다녀와 그 꼴을 본 전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내성적이고 겁이 많았던 여동생은 아버지 말을 잘 들었지만 사춘기 시절부터 전 아버지와 늘 맞서고 대들었거든요. 아버지, 아무리 인생 막 산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어머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은 다방 여자랑 집에서 커피 마시고 희낙낙거릴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 최소한 어머니 생각을 조금은 하셔야죠. 뭐야?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는 마시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든 잔을 제게 던져버리더군요. 다행히 옆으로 피해서 맞진 않았지만 더욱 머리끝까지 화가 나 소리쳤죠. 진짜 싫다 싫어.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아버지라는 게 끔찍하다고. 제발 우리 눈앞에서 좀 사라져. 제발 이혼하면 안 되냐고 수도 없이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미안하다 나중에 하며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엔 이혼녀 자체가 흔하지 않은 시절이니 아마 어머니는 두려우셨던 거겠죠. 하지만 사람이 우선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이혼을 미루려던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 아버지 못 놓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지랑 사시는 거냐고요? 네 아버지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네가 7살 때 내 오빠인 네 외삼촌이 네 아버지한테 거의 전 재산에 달하는 큰 돈을 빌려갔어. 금방 쓰고 갚겠다는 말을 내 혈육이니까 네 아버진 철석같이 믿고 빌려줬지. 그런데 네 외삼촌이 그 돈을 빌려가자마자 도망을 갔어. 그래서 여태까지 우린 네 외삼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몰라. 망연자실한 네 애빈 나만 보면 네 외삼촌이 생각난다면서 날 그때부터 못살게 굴기 시작한 거다. 어떻게든 날 괴롭게 만들려고 일도 안 하고 괴롭히고 다방 여자까지 불러들이고 별의 별짓을 다 했지.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어쩌다 물건은 던졌을지언정 너랑 미선이한테 손찌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잖니. 네 아버진 집안이 망한 게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나만 괴롭히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저렇게 된 데는 내 탓도 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못 살게 굴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행동이 용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 몸집이 점점 커지며 아버진 저와 어머니께 심하게 굴진 않더군요. 하지만 아버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일을 하지 않았죠. 저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우유, 신문 배달과 잡다한 일당 일을 하며 번 돈을 전부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혼자 집안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고
여동생만은 끝까지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던 와중 큰 불행이 저를 덮치더군요. 제가 18살이던 해의 어느 날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는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마, 엄마, 여보. 저와 동생은 황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항상 어머니에게 퉁퉁대던 아버지도 기함을 했는지 직접 어머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하더군요. 어머니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명보다 제 가슴을 더욱 찢어지게 했던 건 정확한 병명은 몰라도 어머니가 자신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치료비도 없고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아 병을 그동안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로부터 5개월 뒤에 쓸쓸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모든 원망을 아버지에게 쏟아내며 오열했죠.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외삼촌이 돈 갖고 도망간 게 왜 엄마 탓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도 피해자인데 남편으로서 감싸주지 못할 망정 그걸 전부 다 엄마 탓으로 돌려서 평생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니 이제 속이 시원해요? 당신 같은 남편만 안 만났어도 우리 엄마 저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이렇게 만들었어. 책임져.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진 자신의 어깨를 마구 흔드는 저에게 엉엉 울면서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랍니까? 정말로 사과를 받아야 할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 일을 구해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남매에게 어설프게나마 밥까지 차려주셨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밥 먹자. 당신이나 드세요. 이 상황에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겠어요? 당신이나 많이 처먹고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나한테 아버지 노릇하려고 들지 말아요. 역겨우니까. 오빠, 아버지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니다. 네 오빠 말이 다 맞다. 너희 엄마를 그렇게 만든 난 역겨운 인간이야. 제가 증오 어린 말을 내뱉을 때마다 아버진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동생은 겁먹은 표정으로 절 말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주제에 이제 와서 사람인 척하려는 아버지란 인간이 참을 수 없이 증오스러웠어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병원비가 없어 병을 치료할 생각조차 못한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난이란 지옥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했거든요. 아버진 여전히 성실하게 막노동을 하며 여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학교 앞 월세방도 구해주는 등 전과 다른 삶을 살았지만 저는 아버지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집에 좀 내려오라고 부탁해도 나한테 아버진 없는 존재나 다름없다며 거절해버렸죠. 그러다 거의 6년 만에 아버지를 보게 된 건 제 나이 26에 아버지가 얼마 못 산다는 동생의 연락을 받은 후였어요.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사실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큰 병 앓으신 지 이미 오래됐어. 병원에서 이젠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거래. 오빠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동안 오빠 보고 싶다고 정말 많이 우셨어. 그러니까 제발 마지막이라도 아버지께 얼굴 한 번만 보여드려줘. 다른 때도 아니고 정말 마지막이잖아.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새 많이 늙었던 아버진 의식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노트 한 권을 건네주며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건설 현장 아저씨가 준 아버지의 일기장이라며 한번 읽어보라더군요. 처음엔 어머니 얘기, 자신의 인생 얘기가 주로 적혀있던 아버지의 일기는 뒤로 갈수록 제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이번 명절에도 신수는 내려오지 않을 모양이다. 혹시나 싶어서 신수가 좋아하던 애들 엄마 떡국을 흉내내보려고 많이 연습했는데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애들 엄마와 내 요리 실력의 간극만큼이나 나에 대한 신수의 마음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언젠간 꼭 신수에게 맛있는 떡국을 끓여주고 싶다. 몸이 자꾸만 아파온다. 곧 애들 엄마 곁으로 갈 날이 머지않은 모양이다. 착한 우리 딸은 나 같은 인간도 아버지라고 제발 치료받자면 눈물바람이다. 하지만 아내를 그렇게 보낸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겠는가. 기꺼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건 두렵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신수 손을 딱 한 번만 잡아보고 싶다. 내가 멀쩡한 아버지였던 시절 초막만한 손으로 내 손을 꼭 붙잡고 논반 옆을 산책하던 신수의 손이 얼마나 커졌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붙잡아 보고 싶다. 하지만 그런 소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난 자격 없는 아버지겠지. 일기장엔 온통 애들 엄마 미선이 신수, 신수, 또 신수, 전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들 뿐이더군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다정한 손을 떠올리며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러게 대체 왜 그러셨어요? 엄마를 조금만 보듬어줬어도 우리 충분히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아버진 제가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잠시 의식을 찾으셨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를 보고 놀란 아버지에게 다가가 저는 가만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손에 포개져 있는 제 손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내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와줬구나 신수야.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네 얼굴 보고 이렇게 손도 잡아봤으니 이젠 하늘에 있는 네 엄마에게 사과하러 가도 되겠구나. 신수야, 미선아, 너희에게 고통만 주는 애비가 되어서 정말 미안했다. 부디 나로 인해 고통받은 세월만큼 앞으로 너희 인생엔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구나. 잠시 의식을 찾았던 아버진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시더군요. 저와 동생은 펑펑 울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결국 아버진 의사가 달려오기도 전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치 숨을 거두던 순간까지 눈에 담아두려던 듯 아버지의 텅 빈 눈동자는 마지막까지 저와 동생을 향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를 보낸 뒤 동생과 저는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서울의 작은 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막 졸업했던 여동생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저는 다니던 곳보다 더 큰 공장으로 일터를 옮겨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 공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도 하게 됐어요. 처가 때 형편 또한 좋지 못했던지라 아내는 저와 동생이 살던 집에 거의 몸만 들어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동생은 친자매처럼 살가운 사이로 지냈고 5년 뒤에 동생은 결혼을 하며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기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큰 뒤엔 아내도 수선집을 차리며 가게 활동에 손을 보탰죠. 우리 둘 다 찢어지는 가난을 겪고 자랐으니 더 이상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의 소중함 또한 일깨워주고 싶었기에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절약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또한 애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대학을 졸업시킨 뒤론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죠. 이젠 스스로 직장 구해서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인생을 직접 경험해봐라. 비록 더 이상의 지원은 없지만 조언을 구하러 온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다행히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인지 애들은 전혀 불만이 없더군요. 그렇게 두 아이는 모두 회사에 취업을 했고 차례대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그래도 자식 결혼시킬 때만큼은 뭐라도 해주고 싶어 저는 자식들에게 각각 1억씩을 보태주었죠. 나이가 들어 공장에서 정년 퇴직을 한 전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3층짜리 낡은 건물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물론 비싼 제값을 치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매로 나온 매물을 운 좋게 싸게 사들인 거죠. 아내와 저는 그 건물 3층으로 이사를 했고 1층엔 편의점을 하나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엔 젊은 부부가 운영하던 쌀국수 집이 들어왔죠. 그렇게 2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알바생 한 명이 그만두게 되어 저는 알바 구함이라는 종이를 써붙였어요. 그리고 구인 종이를 붙이자마자 그날 저녁 앳돼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편의점으로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알바 구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아, 네, 들어오세요. 혹시 경험은 있으세요? 이력서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지나가다 보고 들어온 거라 이력서를 못 가져왔어요. 아르바이트 경험은 없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됐어요. 대학은 안 다니고 있고요. 이름이 김민영이란 아이는 면접을 보며 살펴보니 행색이 조금 초라하더군요. 그렇다고 지저분해 보이진 않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신뢰가 가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알바생이 필요해요. 열심히 해줄 수 있겠어요? 네, 뽑아만 주시면 처음엔 비록 서툴겠지만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그렇게 민영인 제 편의점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면접이 저뿐 아니라 민영의 인생 또한 크게 뒤흔들어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그땐 우리 두 사람 모두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민영이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더군요.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고작 20살짜리 어린애가 전혀 웃질 않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친해진 뒤에 저는 제 자식들보다도 한참 어린 민영이가 괜히 걱정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영아, 너 집은 이 근처니? 아, 네. 저 지금 저기 앞 고시원에 살아요. 그래? 그럼 지방 사람이야?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는 거야?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 물으니 민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더군요. 뭔가 가정사가 있구나 싶어 저는 황급히 미안하다고 말하곤 대화를 갈무리지었죠. 그 뒤로 저는 민영이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저 또한 딱 저 나이에 아버지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무작정 사생활을 캐묻지 못하고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영아, 요즘 고시원 비용은 얼마나 하니? 제가 사는 데는 좀 저렴한 데라 달에 25만 원씩 내요. 그래? 혼자 고시원비 내고 밥값 생활비 전부 충당하느라 힘들겠구나. 네가 일한 지도 벌써 4개월째지? 이번 달부터 시급 올려줄 테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주렴. 민영아, 5만 원이야. 받아. 생일 선물 대신 주는 용돈이야. 저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 네가 생일이 오늘이라고 했지? 네?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그냥 받아. 네가 우리 딸처럼 느껴져서 그래. 이거 받고 오늘 시급은 그대로 쳐줄 테니까 일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던가 친구들이랑 놀아. 가게 내가 볼 테니까 생일 축하한다. 다른 그 나이 또래 애들 같으면 좋아서 방방 뛸 텐데 제가 뭔가를 해줄 때마다 민영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할 뿐이었어요. 그런 민영이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증오하던 아버지 생각에 항상 우울했었던 젊은 시절 제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대체 저 어린 것이 무슨 속사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가슴이 미어졌죠. 그렇게 민영이가 일한 지 7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보니 언제부턴가 민영이가 자꾸만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과 김밥들을 모조리 챙겨가더군요. 어차피 폐기될 상품이라 큰 상관은 없었는데 제 관심을 끌었던 건 바로 가져가는 음식의 양이었어요. 처음엔 식비를 아끼려 고시원에 가져가서 먹으려는 건가 했는데 매일같이 도시락과 김밥을 각각 2~3개, 폐기양이 많을 땐 4개까지 챙겨가는 모습을 보니 저건 여자애 혼자 먹을 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분명 고시원에서 혼자 산다고 했으니
가족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저는 민영이의 뒤를 조용히 뒤따라가 봤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인 건지, 혹시 자신도 힘들게 살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곳에 말 못할 가족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 가뜩이나 상처가 많아 보이는 민영이에게 또 다른 힘든 사정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왜 그렇게 많은 폐기 음식을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애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대놓고 묻지도 못했으니 걱정이 된 나머지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민영이가 향한 곳은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이더군요. 민영이는 고시원 쪽이 아니라 근처 한강으로 향하더라고요. 한강을 따라 20분 정도 걸어간 민영이가 멈춰선 곳은 한 한강다리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영이가 박스를 깔고 앉아있는 웬 노숙자 앞에 멈춰서서 한 말을 듣고 저는 놀란 나머지 입을 떡 벌렸어요. 아빠, 아빠 먹을 밥 가지고 왔어. 그동안 민영이가 챙겨갔던 폐기 음식들의 주인은 바로 민영이 아빠였던 겁니다. 평소 얼마나 술을 마셔댄 건지 근처엔 빈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챙겨간 음식들을 자신의 아빠 앞에 내려놓으며 민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새끼 다 챙겨 먹으라고 눈치 보면서 폐기 음식들 죄다 싸우고 있는데 어제도 손도 안 대고 술만 마신 거야? 아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려고 그래? 미안하구나. 아빠가 입맛이 없어서 그래.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술만 마시면서 노숙 생활할 거냐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민영이 아빠는 수염도 덥수룩하고 추레한 것이 오래도록 노숙 생활을 한 것 같더군요. 가려져 있어서 미처 못 봤었는데 한쪽 구석엔 그동안 민영이가 가져다 놓은 것 같은 폐기 음식들이 많이 쌓여 있었죠. 민영인 자기 아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엔 사정을 몰라 돕고 싶어도 제대로 돕지 못했는데 이렇게 뭔가를 본 이상 제대로 사정을 물어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이 여길 어떻게... 아, 나 산책하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널 봤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편의점에서 나올 때까지 거기 계셨었잖아요. 일부러 제 뒤 밟으신 거죠? 민영의 원망 섞인 눈빛에 저는 짐짓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리곤 얼른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죠. 그런데 여기서 들려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민영이 네 아버지시니? 네, 저희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이가 일하는 편의점 사장인 안신수라고 합니다. 그러자 민영이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를 하더군요. 우리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을 아주 많이 챙겨주셨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민영이가 너무 열심히 해줘서 오히려 제가 민영이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제 눈에 반쯤 술이 남은 술병과 술이 따라져 있는 종이컵이 보이더군요. 방금 전까지 민영이 아빠는 술을 마시고 있던 것 같았죠. 저는 맨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으며 민영이 아빠에게 저도 술 한 잔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서울에 막 혼자 상경했을 때 당장 갈 곳이 없어서 한 3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느새 저를 따라 앉았던 민영이와 민영이 아빠는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네, 저도 노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노숙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기에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거나 일도 그 무엇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로 노숙을 하며 자포자기한 채 술로 세월을 보내곤 했죠. 분명 민영이 아빠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저는 최대한 다정한 어투로 말을 건넸어요. 민영이 아버님, 곧 있으면 날도 많이 추워질 텐데 여기서 왜 노숙을 하세요? 민영이도 걱정돼서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던 민영이 아빠는 이내 눈물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이 또한 그런 자기 아빠를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민영이 아빠에게 듣기 시작한 사연은 너무 충격적이고도 서글펐어요. 저는 원래 아내랑 같이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우리 민영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민영이가 15살 때 제가 잘못된 정보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해버렸어요. 거의 전 재산의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집안을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상실감에 집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댔어요. 일도 나가지 않아서 아내 혼자 중국집 일을 도맡아 했죠. 저 한 사람이 빠지니 일이 너무 많아서 아낸 중국집에 딸린 단칸방에서 먹고 자고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내가 자던 단칸방에서 그만 큰 화재가 나고 만 거예요. 돈 아끼겠다고 추운 겨울날 아내는 보일러도 틀지 않고 전기장판에만 의지한 채 잠이 들었는데 그 전기장판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던 겁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가게님이 어마어마한 화염에 휩싸여 있더군요. 아낸 결국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심지어 소방대원분들이 겨우 건져낸 아내의 시신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영인 다행히 보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는 집을 쫄딱 망하게 만든 절 원망하긴커녕 북돋아 주려고 노력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집안을 말아먹은 주제 제 힘듦에만 빠져있던 못난 제가 결국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사람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진 않았을 텐데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 어떻게 제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노숙 생활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 같은 놈은 편한 곳에 두 다리 뻗고 누워서 잘 자격도 없으니까요. 어차피 아내 죽고 얼마 안 돼서 집도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터라 고시원 하나를 구해 민영이를 살게 하고 전 노숙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딸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어떻게든 막노동으로 민영이 고시원비랑 생활비만 겨우 대주면서 매일 밤 아내에게 눈물로 사죄를 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민영이 아빠는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노숙을 했고 민영이는 그런 자기 아빠를 찾아다니며 밥을 챙겨주고 제발 돌아오라고 무려 5년을 설득했다는군요. 제 눈에도 자꾸만 눈물이 차오를 만큼 참 가슴 저미는 사연이었어요. 민영이는 흐느끼는 아빠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해서 자신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난 심지어 용기도 없는 놈입니다. 민영이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이제 아내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차마 죽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그냥 술 마시다 잠이 들어 영영 깨지 않는 게 유일한 제 소원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이런 사정을 안 이상 민영이 부녀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겠더군요. 이대로 두면 민영이 아빤 자꾸만 자기 몸을 망쳐갈 테고 민영이 날이 갈수록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테니까요. 그날은 비록 민영이 아빠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민영이가 일하는 시간에 민영이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민영이 아버지, 이제 남은 가족은 민영이 하나뿐이잖아요. 만약 하늘에서 민영이 어머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좋아하실까요? 두 사람 걱정 때문에 하늘에서도 분명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 20살밖에 안 된 민영이에게 엄마이여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빠까지 잃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같이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가며 저는 민영이 아빠를 어르고 달래고 민영이 이야기를 하며 설득도 했어요. 하지만 민영이 아빠는 펑펑 울며 자신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만 했죠. 결국 전 민영이 아빠에게 화까지 내게 됐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민영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어린 것이 돈 없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노숙자 아빠 먹여 살리겠다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 가슴 저미지도 않냐고요. 내 아버지란 사람은 집이 망한 걸 전부 내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어머니를 때리고 괴롭히다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결국엔 정신 차리고 자식인 내 동생 대학 학비에 월세방 값까지 막노동을 하면서 책임졌어요. 자기는 아버지라면서요. 적어도 자식을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죠. 낳아놨다고 다 부모입니까? 정신 차려요. 더 이상 무책임하게 애를 불행하게 만들면 당신 민영이한테 아주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제 부모님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소리치자 그제야 제 말이 민영이 아빠의 마음에 가닿은 것 같더라고요. 민영이 아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오열하더니 실컷 울자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아버지로서 부끄럽습니다, 사장님. 저 다시 일어서 볼게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영이한테 든든한 아빠가 돼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생판 남인 제 일에 무려 거의 한 달을 찾아와 자기 일처럼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잘 생각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며 그 길로 민영이 아빠를 데리고 제가 자주 가던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이발사도 있었기에 면도에 이발도 시키고 묵은 때까지 벅벅 벗겨내주며 열심히 용기를 풀어넣어 주었죠. 이렇게 때를 팍팍 벗겨내고 앞으로 새 사람 되시는 겁니다. 이거 참 살면서 친구랑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귀한 경험을 민영 아버님이랑 하게 되네요. 근데 보니까 제가 나이도 한참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동생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전 올해로 47 됐습니다. 사장님, 얼마든지 편하게 부르세요. 어이쿠, 한참 젊은이로구먼. 난 올해 64이야, 동생. 이름이 제식이라고 했지? 앞으로 편하게 사장님 말고 형이라고 불러, 제식아. 우리 이 좋은 세상 앞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어? 저는 새 옷까지 사입힌 뒤 민영이의 퇴근 시간에 맞춰 민영이 아빠를 편의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몰라보게 말끔해진 자신의 아빠에게 와락 안긴 민영이는 순식간에 얼굴이 눈물 콧물로 뒤덮여버렸죠. 그동안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민영아. 앞으로 아빠가 정말 잘할게. 아빠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고마워, 아빠. 사장님, 이게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꼼짝없이 이대로 아빠까지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사장님 덕분에 아빠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뒤 저는 두 사람을 당시 공실이었던 건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곤 두 사람에게 미리 생각해 두었던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원래 여긴 쌀국수 가게였는데 저번 달에 폐업을 했어.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영 아니오시다더니만 나중엔 결국 파리만 날렸었거든. 그래서 새 임대인을 구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여기에서 중국집을 다시 운영해보는 건 어떤가? 내가 중국집 차리는 비용은 다 대주고 보증금도 월세도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새 출발해봐. 제식이 자네 막노동이나 물류센터 일하면서 돈 벌 거라며? 그거보단 하던 일로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중국집을 15년이나 했었다며? 솔직히 우리 건물 낡아 빠졌네. 그래도 또 모르지 않나? 이 건물이 자네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줄지 말이야. 진심이세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큰 도움을 무작정 받는단 말입니까? 나중에 장사가 잘 될 때 차근차근 하나씩 갚어. 나한테 돈 갚기 위해서라도 꼭 장사 열심히 해야 하네. 알았지? 그리고 자네 우선 민영이랑 살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내가 집 얻어줄 만큼 부자는 아니고 이 근처에 있는 월세집 하나 얻어줄 테니 여건 될 때까지 민영이랑 거기서 지내게. 5년 동안이나 따로 지냈잖아. 이것도 나중에 갚어. 알았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저는 민영이 아빠인 제식이에게 중국집을 차려주고 두 사람에게 월세집을 얻어줬어요. 물론 이 모든 일은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제 아내가 허락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시기를 설득하러 다닐 때부터 아내에게 미리 제 바람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자식들까지 다 결혼시킨 마당에 그깟 세 좀 안 받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일에 쓴다니 좋은 생각이네요. 처음 제시기 중국집은 하루에 10만 원도 채 벌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주려 매일같이 점심으로 짜장면을 사 먹었어요. 심지어 하루 세끼 전부를 중국 음식으로 먹을 때도 있었죠. 형님, 팔아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안 물리세요? 안 그래도 내일은 짬뽕 먹을 거야. 모레는 볶음밥 먹고 내일 모레는 잡탕밥 먹을 걸세. 오늘 저녁에 전화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배달도 좀 해줘. 우리 아내랑 TV 보면서 탕수육에 소주 한잔 할 거야. 다행히 조금씩이나마 중국집은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중국집에 일손이 한 명 더 필요할 때쯤 저는 민영이를 편의점에서 해고했어요. 왜요, 사장님? 저 뭐 잘못했어요? 여기 그만두고 가서 네 아빠 거들여드려. 지금 사람 쓰면 인건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할 거 아니야. 게다가 그동안 오래도록 떨어져 있었으니 일할 때도 사이좋게 붙어 있으면 좀 좋아. 정말 그래도 돼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살아가는 부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힘들어도 밝게 웃으며 일하는 두 사람을 보면 무료했던 제 일상에도 괜히 젊은 활기가 도는 느낌이었죠. 몇 번 집에 초대를 한 터라 두 사람과 친분이 생긴 아내도 두 사람을 명절에 집으로 초대하며 서로 안면을 트게 된 아들, 딸과 며느리 사이도 모두 두 사람을 응원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 민영이는 대단한 아이더군요. 처음 2년 정도는 그저 평범한 중국집이었던 가게를 민영이는 특별하게 바꿔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이거 제가 개발한 짜장면인데 맛 좀 봐주실래요? 그래, 짜장면이 다 짜장면이지 개발을 했다고? 아이쿠, 이거 좀 매운데. 그래요? 매운 거 말고 맛은 어때요? 맛은 좋구나. 집에 가서 또 생각날 것 같아. 민영이는 어느 날부터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든 특색 있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더군요. 주로 그 실험 대상은 아빠인 제식이었어요. 그런데 민영이가 연구하던 음식이 하필 매운맛이 특화됐던지라 제식이는 매번 집에 가면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열심인데 네가 좀 참아. 그렇다고 노인이 다 된 내가 그 매운 걸 매일같이 먹어볼 순 없잖아. 매운 음식이 노인한테 그렇게 안 좋대. 저는 껄껄 웃으며 제시기를 위로해 줬습니다. 민영이는 그렇게 개발한 매운맛 중식 메뉴를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승부수를 띄웠던 거죠. 또한 민영이는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중국집이 배달을 안 하면 어떡하냐고 물으니 단호한 말투로 이러더군요. 다른 곳 음식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음식은 배달하면 제 맛을 못 느껴요. 매력적인 맛이었던 매운맛 음식은 그런 민영이의 확고한 원칙과 홍보를 등에 업고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운맛에 도전하던 유튜버들과 연예인들까지 찾아와 맛평가를 하게 되면서 중국집은 나름 대박이 나버렸어요. 하루에 못해도 매출이 300만 원은 나올 정도로 말이죠. 파리만 날리던 횡하던 곳에서 대기 없인 입장도 힘든 맛집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민영이와 제식이의 피나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물이었죠. 또한 중국집에 인파가 몰리니 자연스럽게 제 편의점 매출 또한 껑충 뛰어 저까지 곁다리로 이득을 보게 됐지 뭐예요. 제식이는 중국집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을 때부터 제게 집과 가게 월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뒤 제식이는 제게 목돈을 들고 와 건네더군요. 이게 뭔데? 월세집 보증금이랑 중국집 차려주신 비용, 그리고 그동안의 월세들이에요. 최대한 일찍 갚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됐어. 가져가. 더 나중에 줘. 네? 하지만 우선 돈 모아서 번듯한 자가나 하다못해 전셋집이라도 구한 뒤에 줘. 언제까지 딸내미랑 그 좁은 월세집에서 살 건가? 난 자네랑 민영이가 번듯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흐뭇하다네. 지루했던 내 일상이 자네 부녀를 만나고 응원하게 되면서 많이 신나고 활기차졌어. 우리 애들도 날 보면 몰라보게 얼굴이 밝아졌다질 않나. 그러니까 그 돈 놔주지 말고 얼른 더 보태서 집부터 마련하게. 알았지? 저는 그 후로도 그 돈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뒤 두 사람은 이젠 번듯한 집도 구했으니 빚을 못 갚을 이유가 없다며 꾸역꾸역 돈 봉투를 제 품에 밀어넣더라고요.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아내의 타박에 하는 수 없이 전 그 돈을 받았죠. 지금도 우린 여전히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명절도 함께 보내는 등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식이와 형, 동생 하다 보니 저희 애들은 자연스럽게 제식이에게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저와 제식이의 나이차보다 자식들과 제식이의 나이차가 훨씬 적은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민영이는 저를 큰아빠라고 부르며 친조카처럼 따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식이와 민영이는 저를 찾아와 무려 수표로 1억이 담긴 봉투를 건네더군요. 이젠 월세도 따박따박 내고 있고 예전에 돈도 다 갚았잖아. 아니 이걸 왜 또 줘? 그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었고 우리도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 형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비록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더 드린다고 받으실 형님도 아니니 부디 이것만은 감사한 우리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전 결국 민영이 엄마 뒤를 따라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 민영인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고요. 형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정도 마땅히 받으셔도 돼요. 솔직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지금 거절한다고 해도 이 녀석들 성격상 언젠가 또다시 이런 돈을 내밀 테니까요. 그래서 전 잠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네. 난 이런 돈을 받자고 자네랑 민영이를 도와준 게 아니야. 난 괴로운 과거를 안고 노숙을 하는 자네에게서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던 민영이에게서 젊은 시절 나 자신의 모습을 봤네. 또한 아내를 잃은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자네를 보니 내 아버지 또한 생각났기에 남일 같지 않아서 자네랑 민영이를 도운 거야. 그리고 난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 네? 그게 뭔데요? 너 내 동생 아니냐? 민영이 넌 내 조카 아니야? 난 너희를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 제식이 넌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 난 너희를 도왔던 대신 또 다른 가족을 얻었다. 나는 너희라는 존재가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해. 그러니까 난 이미 너희에게 충분히 많은 걸 받은 거야. 난 그거면 됐다.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에서 보내준 기적 같은 선물이니까 말이야. 제시가 내가 친구랑도 한번 안 가본 목욕탕에 너랑 둘이 헐벗고 앉아 서로 때를 밀어줬을 때부터 우린 가족이 된 거야. 큰아빠, 우리 아빠 눈에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울리식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님, 절 그렇게까지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형님, 그것과 별개로 이 돈은 제발 받아주세요. 네? 사람 참. 그래 알았어. 그럼 이 중에 5천은 도로 가져가게. 그리고 나머지 5천은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를 하게. 자네 아내 이름으로 말이야. 네? 제 아내 이름으로요? 그래. 하늘에 계신 제수 씨 앞으로 그런 선행이라도 베풀면 자네 마음속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겠나. 대신
고고 5천만 원은 해야 해. 자네도 알지 않은가? 돈은 없다가도 있지만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 항상 있을 때 아껴둬야 한다는 걸 말이야. 나머지 5천만 원은 민영이 시집갈 때 쓰게. 알았지? 네,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자기들 돈을 기부하게 된 건데도 착한 부녀는 제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제 뜻을 존중하고 따라줘서 고맙다며 제식이와 민영이를 한 번씩 안아주었죠. 나도 열심히 사는 자네랑 민영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 앞으로 남은 생은 자네랑 민영일 본받아서 더 열심히 살아볼 작정이야. 그런 날 보면서 내 자식들도 우리 손주들도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말일세. 그러니까 우리 남은 인생 앞으로도 친가족처럼 으쌰으쌰하면서 잘 한번 살아보세. 그 뒤 두 사람은 정말로 재수 씨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가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이 걸렸는지 민영이는 직접 패키지를 예약해 저와 아내를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와 아내는 다음 달에 무려 유럽 여행을 떠난답니다. 이렇게 긴 여행은 처음이라 아내는 벌써부터 들떠서 매일같이 여행지를 검색해보고 있어요. 소녀처럼 신이 난 아내를 보니 저 또한 괜히 두근거려 우리는 여행을 가기 전부터 행복한 메일을 보내고 있죠. 지금 제식이와 민영이는 노숙자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짜장면을 무료로 나눠주는 봉사를 하며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제게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나눠주며 살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도 가끔은 아내와 함께 봉사를 도우러 가기도 하는데 진심으로 노숙자들을 존중하는 부녀의 태도를 보며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답니다. 제 사연이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방송이 된다면 모두 함께 모여서 듣고 싶네요. 그땐 그랬지 하고 이제는 모두 웃으며 과거를 회상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하는 제 동생 제식이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제식이 너는 절대 나약하지 않고 딸을 지켜내려 악착같이 일어선 강하고 멋진 아버지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동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혹시 힘든 시기에 부딪혀 어둠 속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말고 악착같이 헤쳐나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위를 향해 헤엄쳐 나가다 보면 반드시 빛은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분명 여러분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세상엔 완벽한 패배자도 끝나지 않는 불행도 없거니와 끊임없이 허우적대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기적 같은 인연이나 행복이 내 손에 걸려들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무수한 해피엔딩을 빌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